프롤로그. 고립이 만든 기적. 1665년의 운명적 순간. 1665년 6월 런던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다는 목사들의 절규가 텅 빈 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흑사병이라 불린 패스트가 대영 제국의 수도를 휩쓸며 하루에 7,000명씩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시체를 실은 마차가 밤낮 없이 굴러갔고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문들이 거리마다 늘어났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글귀가 그 아래 새겨져 있었죠.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23살의 장학생 한 명도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겨우 대학에 들어온 이 조용한 청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링컨셔의 작은 마을 울주소프로 향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강제적 고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지적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의 농가, 먼지 낀 다락방, 낡은 책상 위의 촛불. 이곳에서 한 청년이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2000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8개월, 겨우 1년 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미적분학을 창조하고 빛의 본질을 밝혀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를 라틴어로 아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 인간의 사유가 어떻게 3000년의 인류 문명을 뒤바꿀 수 있는가? 그 경이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장 사과에서 시작된 우주의 발견, 만유인력의 혁명. 울주소프 농가의 뒷마당, 오래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책을 읽다가 잠시 쉬고 있던 뉴턴의 눈앞에서 사과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토닥.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죠. 수천 년 동안 수억 개의 사과가 그렇게 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23살 청년의 뇌리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사과는 아래로만 떨어지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그야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뉴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옆으로 날아가지 않지? 왜 위로 올라가지 않지? 그리고 저 높은 하늘의 달은 왜 떨어지지 않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2000년 동안 서양 문명은 우주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왔습니다. 지상의 세계는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곳이며 모든 물질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천상의 세계는 완전하고 영원한 곳이며 천체들은 신성한 원운동을 영원히 계속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뉴턴의 직감은 이 오래된 구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사과를 점점 더 높은 곳에서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빠르게 던진다면? 혹시 사과도 달처럼 지구 주위를 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수학으로 정리하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687년 44살이 된 뉴턴은 마침내 프린키피아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정식 명칭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 책은 인류 지성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뉴턴은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지상의 사과와 천상의 달이 정확히 같은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만유인력이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는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 간단해 보이는 한 줄의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닥의 돌멩이 하나하나가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당신도 그 돌멩이들을, 지구를, 태양을, 저 먼 은하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가 다른 모든 입자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뉴턴은 이 법칙 하나로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케플러가 관찰을 통해 경험적으로 발견한 행성 운동의 세 법칙을 수학적으로 유도해냈습니다. 갈릴레이가 발견한 낙하 법칙을 더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설명했습니다. 조석 현상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해성의 궤도까지 계산해냈습니다. 1758년 뉴턴이 예언한 대로 헨리 해성이 다시 나타났을 때 유럽 전체가 경탄했습니다. 인간의 수학이 76년 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과학의 승리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뉴턴의 진정한 공헌은 개별적인 발견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는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비와 우연의 영역이었던 자연 현상이 수학적 필연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계 뒤에 단순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우주의 설계도를 읽을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근대 과학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2장, 빛의 마법을 해부하다, 광학의 새로운 지평. 뉴턴의 호기심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이라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666년 케임브리지의 작은 실험실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턴은 창문에 구멍을 내고 두꺼운 커튼으로 방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유리 조각 하나, 프리즘을 손에 들었습니다. 한 줄기 햇빛이 구멍을 통해 들어와 프리즘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색의 빛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무지개 스펙트럼으로 선명하게 분해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프리즘이 순수한 백색광에 색을 입힌 것이다. 하지만 뉴턴은 이 설명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프리즘이 색을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빛 속에 모든 색이 숨어 있던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뉴턴은 정교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프리즘으로 분해한 빛을 다시 두 번째 프리즘에 통과시켰습니다. 놀랍게도 분해된 색들이 다시 합쳐져서 원래의 백색광이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과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뉴턴은 이 실험을 통해 백색광이 모든 색깔의 빛이 섞인 복합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프리즘은 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색들을 분리하는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뉴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각의 색깔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빛은 적게 굴절되고 보라빛은 많이 굴절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빛의 색깔과 굴절률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더 나아가 뉴턴은 색깔에 대한 인간의 인식 자체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색깔이 빛 자체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우리 눈과 뇌가 만들어내는 주관적 경험이라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빛에는 파장이 있을 뿐이고 색깔이라는 감각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그 파장들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뉴턴은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반사망원경을 발명했습니다. 기존의 굴절 망원경들은 색수차 때문에 선명한 상을 얻기 어려웠는데 뉴턴은 거울을 이용한 반사망원경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천체 관측의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였고
오늘날까지도 대형 망원경의 기본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뉴턴의 반사망원경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50년이 지난 지금도 뉴턴의 아이디어가 우주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탐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턴은 더 이상 빛을 신비한 현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빛은 측정하고 분석하고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였습니다.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고 수학으로 표현하는 현대 과학의 방법론이 뉴턴의 광학 연구에서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장 무한을 다루는 새로운 언어, 미적분학의 탄생. 뉴턴이 직면한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학적 언어의 부재였습니다. 행성들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세요. 화성은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돕니다. 태양에 가까워질 때는 빨라지고 멀어질 때는 느려집니다. 순간순간 속도가 변하고 가속도도 변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변화를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있던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대수학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선과 원, 정적인 도형들은 다룰 수 있었지만 곡선의 기울기나 넓이의 변화량 같은 동적인 개념들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아예 새로운 수학을 창조해야 했습니다. 그가 유율법이라고 부른 이 혁명적 도구가 바로 오늘날의 미적분학입니다. 미적분의 핵심 아이디어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입니다. 바로 무한히 작은 변화량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의 속력계를 보면 시속 60k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는 1시간 내내 정확히 같은 속도로 달리지 않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추기도 하고 가속하기도 하고 감속하기도 하죠. 시속 60km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의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0인 상태인데 시간이 0이면 거리도 0이고 0 나누기 0은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뉴턴은 이 문제를 천재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시간 간격을 점점 더 작게 만들어가면서 그 극한에서 속도를 정의한 것입니다. 시간 간격이 1시간일 때의 평균 속도, 1분일 때의 평균 속도, 1초일 때의 평균 속도, 이렇게 시간 간격을 0에 무한히 가깝게 만들어가면서 그 극한값을 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미분의 역과정인 적분을 통해서는 속도로부터 거리를, 가속도로부터 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적분학 없이는 현대 문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량을 설계할 때 하중 분포를 계산하는 것, 자동차의 최적 연비를 구하는 것, 스마트폰의 신호를 처리하는 것, 일기예보를 하는 것,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 이 모든 일에 미적분이 사용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도 미적분의 산물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모든 곡선과 표면은 미적분 방정식으로 정의되고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은 본질적으로 미적분을 이용한 최적화 과정입니다. 뉴턴이 변화와 운동의 언어를 만들어낸 순간 인류는 정적인 세계에서 동적인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장 계몽의 횃불을 들다 뉴턴이 바꾼 세상의 사고방식.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출간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유럽 전체의 지적 풍토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뉴턴을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추앙했습니다. 프랑스의 볼테르는 런던에서 뉴턴의 장례식을 직접 목격한 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과 귀족들이 한 과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국장으로 치르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신이 말했다. 뉴턴이 있게 하라. 그러자 모든 것이 빛났다. 이 한 문장에는 계몽주의 정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뉴턴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몇 가지 물리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의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몽주의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에서 정치 제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는 권력 분립이라는 아이디어를 마치 뉴턴의 힘의 평형 개념처럼 설명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경제를 뉴턴 역학처럼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체계로 묘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의 유명한 개념은 만유인력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 힘이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도 뉴턴적 사고방식으로 헌법을 설계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문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뉴턴의 역학 법칙에 비유했습니다. 각 권력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하여 안정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뉴턴의 영향은 정치나 경제를 넘어서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뉴턴의 과학혁명은 이렇게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 1789년에 프랑스 인권선언, 그리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민주주의와 인권사상 모두에 뉴턴적 이성주의의 DNA가 흘러 있습니다. 5장 산업혁명의 설계자 뉴턴 역학이 만든 새로운 세상. 뉴턴의 법칙들이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이야말로 뉴턴 과학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1712년 영국의 토머스 뉴커먼이 최초의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그는 뉴턴의 연력학 원리를 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엔진은 효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60년 후 제임스 와트가 등장했습니다. 와트는 단순히 기계를 만지작거리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고 역학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와트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연력학 이론을 바탕으로 증기기관의 효율을 4배나 높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에서 뉴턴의 진정한 공헌은 개별적인 발명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밀 측정과 표준화의 개념이었습니다. 뉴턴 이전의 장인들은 경험과 직감에 의존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목수라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짓고 같은 대장장이라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철을 다뤘습니다. 모든 것이 개별적이고 독특했죠. 하지만 뉴턴이 보여준 수학적 정밀성은 제조업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힘, 속도, 가속도, 압력,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되자 기계들을 훨씬 더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초 일라이 휘트니가 개발한 교환 가능한 부품 개념도 뉴턴적 사고의 산물이었습니다. 총의 각 부품을 수학적으로 정확한 규격에 맞춰 대량 생산하면 어떤 총의 부품이든 다른 총의 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이것이 바로 현대 대량 생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교량 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79년 세계 최초의 철교인 아이언 브리지가 건설될 때 설계자들은 뉴턴의 힘의 분해와 평형 이론을 사용했습니다. 각 부재가 받는 하중을 정확히 계산해서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뉴턴의 사고방식 자체가
산업화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해서 이해하는 환원주의적 방법, 모든 것을 수치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계량화의 정신, 경험보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는 과학적 접근법. 이런 뉴턴적 원리들이 근대 공업의 DNA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뉴턴의 과학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인류의 물질적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으로, 지역 경제에서 세계 경제로,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 뉴턴의 수학과 물리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장 현대 세계의 숨은 설계자 뉴턴의 유산이 살아있는 오늘. 뉴턴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과학은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절대 시공간 개념을 무너뜨렸고 양자역학이 결정론적 우주관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뉴턴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GPS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들의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의 기초는 여전히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300년 전의 수학이 21세기 디지털 문명의 핵심 기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뉴턴의 법칙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2021년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 목성의 위성들을 탐사 중인 주노 우주선,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호, 이 모든 우주선들의 항법 시스템은 뉴턴 역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들도 뉴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화성 식민지 계획,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꿈꾸는 우주정거장 건설, 이 모든 야심찬 프로젝트들의 기술적 토대는 여전히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뉴턴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최적화 문제입니다.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들을 조정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되는 핵심 알고리즘 중 하나가 바로 뉴턴 방법입니다. 300년 전 뉴턴이 개발한 수치 해석 기법이 오늘날의 챗GPT와 같은 AI 시스템의 학습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도 뉴턴의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금융시장의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평가하는 블랙 앤 숄즈 공식, 리스크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이론,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모델들, 이 모든 것들이 뉴턴이 창조한 미적분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후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예측하는 기후 모델들은 대기와 해양의 움직임을 뉴턴의 유체역학 방정식으로 기술합니다.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고 기상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 모든 작업에 뉴턴의 수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뉴턴의 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MRI나 CT 스캔 같은 의료 영상 기술의 핵심인 이미지 재구성, 알고리즘, 심장 박동기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기의 설계,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것들이 뉴턴 역학과 미적분학의 응용입니다. 하지만 뉴턴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특정한 공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 사고방식 자체입니다.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뉴턴의 이 유명한 말은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탐구자의 정신, 질문하는 용기. 1727년 3월 20일 84세의 아이작 뉴턴이 런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임종 직전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와 같다. 때때로 평범한 조약돌보다 더 매끄러운 돌이나 더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며 즐거워했지만 내 앞에는 진리라는 거대한 바다가 여전히 미지의 상태로 펼쳐져 있다. 이 겸손한 고백 속에 뉴턴의 위대함의 진정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세상에 남긴 것은 공식이나 이론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질문하는 용기였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평범한 장면에서 우주의 법칙을 읽어내는 상상력, 2000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들을 의심하는 비판적 사고, 자연의 신비를 수학의 언어로 해독하려는 끝없는 열정. 이런 것들이야말로 뉴턴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연구실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호기심 많은 개인들의 마음속에서 뉴턴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들이 계속되는 한 뉴턴의 혁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3살의 젊은이가 흑사병으로 고립된 농가에서 시작한 사유의 여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하늘을 보며 품게 될 궁금증, 당신이 일상에서 마주칠 작은 의문들, 그 속에서 다음 세기를 바꿀 새로운 발견의 씨앗이 움트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작 뉴턴은 증명했습니다. 한 인간의 순수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증명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작은 뉴턴이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뉴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인류의 미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